반갑습니다. 북만남 테이름입니다. 오늘은 호모데우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3부 할 차례고요. 아주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호모데우스 저자인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기약, 역병, 전쟁이라는 과제를 모두 다 해결했다. 이제 성공했다. 그래서 다음에 과제를 찾는데 그 다음에 과제는 무엇이냐?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과 행복과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신성을 추구할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멸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다 보면 호모데우스가 되고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 과학을 계속 발전시키는데 어느 순간 만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막 개발되고 하다 보면 인간 위에 과학이 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토피아를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지만 그 종착점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한번 3부 읽어보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지배력을 잃다.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운영하고 세계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생명공학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인본주의를 위협할까? 누가 인류를 계승할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종교가 인본주의를 개최할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종교는 좀 맨 처음 듣고 정말 웃었는데 데이터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실험실의 시한폭탄. 18세기 호모 사피엔스는 신비한 블랙박스였고 그 내면의 작동 기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이었다. 따라서 왜 한 남자가 칼을 뽑아 다른 사람을 찔러 죽였는가 하는 물음에 학자들의 대답하는 것은 그의 선택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인을 선택했고 따라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그에게 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블랙박스를 열어보았더니 영혼이라든가 자유의지라든가 이런 자아 같은 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물리적, 화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유전자가 있을 뿐이고 호르몬이 있을 뿐이고 뇌의 뉴런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가 주장하는 글을 쓰고 있는 이제 흐름을 좀 파악하셨나요? 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러한 전제를 내어놓고 이 전제를 깨고 다시 새로운 전제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주장을 펼치고 이러거든요. 정말 인간의 자아는 없을까요? 인간의 자아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죠?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게 논리적인 오류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유전자와 호르몬과 뉴런으로 이것을 대체해버리면서 말을 해버리면 정말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아는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논리적인 오류인데 제가 이 책을 3번 읽으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면서 읽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책을 읽다 보면 이 저자의 논리에 그냥 휘둘려 버리거든요. 그러면 막 진짜 불안감에 막 휩싸이고 정말 세계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인간이 유전자와 호르몬과 뉴런뿐인가요? 여기서 내가 빨간색 자동차를 살 것인지 까만색 자동차를 살 것인지 이런 선택, 정치에서 투표를 할 때 내가 A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B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이제 이 저자는 선택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 뭐로 다 설명을 해버리죠. 호르몬과
유전자와 뉴런뿐이다. 정말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고 유전자, 호르몬, 뉴런뿐인가요? 그래서 어떤 논리를 설명을 자꾸 하냐면 이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고 유전자, 호르몬, 뉴런뿐이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니까 이것들에 대한 근거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뉴런은 뭐예요? 뇌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요. 뇌를 가지고. 그래서 어떤 예를 드냐면 뇌 실험을 한 예를 자꾸 듭니다. 미국의 육군의 사람에게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는 실험을 가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은 환자를 치료한 것, 그 급성 우울증을 겪고 있는 환자를 치료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쥐 실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399쪽, 400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개인주의, 개인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눌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이 정의를 흔들어 버려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나눌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나눌 수 있는 존재다. 어떻게 나누냐고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뇌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뇌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뇌의 우뇌와 좌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실험들을 자꾸 이야기해요. 뇌 실험. 뇌를 다친 사람들에게 어떠한 실험. 그러니까 우뇌와 좌뇌를 연결시키는 그런 부위가 다친 사람들을 이제 자꾸 실험하면서 나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논리를 막 펼칩니다. 그래서 또 누구를 또 예를 들냐면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놓을 때 엄청나게 고통을 겪잖아요. 근데 이 고통에 대한 경험을 이제 고통의 수치로만 실험을 테스트를 할 때 엄마들은 그것들을 그저 모성애로 이렇게 잊고 다시 또 아이를 놓고 막 이런 부분을 또 설명을 하고요.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정치학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학에 이런 현상이 있대요. 우리 아들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증후군이라 부르는 이런 게 있는데 1915년 그러니까 세계 제1차 대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부당하게 차지한 이탈리아 영토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이탈리아군은 15,000명의 병사를 잃었다. 두 번째 전투에선 4만 명을 잃었다. 세 번째 전투에서 6만 명을 잃었다. 계속 지는 거예요. 그죠? 전사한 이탈리아 병사는 거의 70만에 달했고 부상자는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상자들이 나타났으면 전쟁 더 이상 안 해야 되잖아요.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치인들은 죄송합니다. 전쟁은 실수였습니다. 이런 실수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그러한 이제 그런 군인들은 영웅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제 이탈리아의 땅을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죽은 아들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전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전쟁 통해 다리를 잃은 그런 군인도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괜히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리를 잃었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탈리아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했어 라고 이렇게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쭉 이야기해요. 쭉 이야기하면서 또 이제 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IBM의 왓슨이 2011년 텔레비 퀴즈 프로에 출연해서 2명의 적수를 이겼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어떡하지? 4차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 두려움에 사실 떨었잖아요. 떨고 인간의 직업들이 얼만큼 많이 없어질까?
뭐 약사, 교사 뭐 이런 직업들 다 없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지만 지난 몇천 년 동안 인간은 점점 전문가가 되었다. 택시기사나 심장 전문의는 수렵 채집인에 비해서 훨씬 좁은 분야의 전문가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체하기가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활동에 책임지는 관리자조차도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다. 명령의 대부분이 인간의 감독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리된다. 이게 사실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잖아요. 인간 대신에 컴퓨터가 이런 알고리즘이 대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얼마나 이렇게 말을 이렇게 쓰거든요. 442페이지인데요, 지금. 어떤 이 회사는 온코바인더라는 알고리즘을 고용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용해. 맞춤화된 암 치료법을 선택하고 평가한다. 알고리즘을 고용한대요. 인간을 고용한다라는 그렇게 쓰는 이 고용한다를 이제 알고리즘에 적용시켜서 글을 써버렸거든요. 알고리즘이 인간을 직업 시장에서 몰아내면 전능한 알고리즘을 소유한 소수 엘리트 집단의 손에 부와 권력이 집중될 것이고 전례 없는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할 것이다. 아니면 그 알고리즘들이 스스로 주인이 될지도 모른다. 여기서 어떤 걔도 또 이야기를 하냐면 신이 예전에 인본주의가 있었기 전에 신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지배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긴 하잖아요. 중세 시절도 있었고 그죠. 근데 신이 땅을 소유하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다면 알고리즘은 왜 안 되는가? 제가 보기에는 좀 이 부분은 억측이긴 한데 논리적인 오류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전개시켜요. 신이 땅을 소유했고 신이 사람을 고용했다면 A가 B 했고 B가 C 했으면 A가 C 하는 건 안 되나? 이런 논리로 지금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4차 혁명이 일어나면 AI, 인공지능이 무한정 개발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정말 인간의 대부분의 직업들은 그런 컴퓨터 알고리즘이 대처하는 그런 시대가 올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2013년 9월 옥스퍼드 대학교의 연구자인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본이 지은 고용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보면 향후 20년 안에 컴퓨터 알고리즘이 이제 인간들의 직종을 이제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것, 그 확률을 조사했는데요. 미국에 존재하는 직업의 47%가 고위험군에 속한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대요. 2033년에 텔레마케터나 보험업자들은 알고리즘에게 일자리를 뺏길 것이 99%다. 스포츠 심판도 98%가 대신할 거고 계산원도 97%가 요리사도 96%다. 웨이터 94%, 물리치료사 94%, 관광 가이드 91%, 제빵업자 89%뭐 이렇게. 그래서 2033년에 이제 가상 설계사 같은 새로운 직종이 생겨날지도 모르는데 그럼 어떤 직종이 생겨날 것이냐? 우리는 새로운 직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알고리즘보다 잘하는 새 직업을 창조해야 돼. 그냥 새 직업이 아니라 알고리즘보다 잘할 수 있는 새 직업을 창조해야 돼. 앞부분에서 제가 읽진 않았는데 예술 분야도 인간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컴퓨터가 충분히 그러한 예술 작고 그림 그리는 거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2014년 예일 대학교의 연구팀이 아이폰으로 제어하는 인공췌장에 대한 임상 실험을 최초로 성공했다. 당뇨병 환자들을 52명을 이 실험에 참가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학 기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명한 안젤리나 졸리 아시죠? 2013년 5월 14일 날 뉴욕타임즈에서 기사로 발표를 냈는데 뭐 어떤 기사를 냈냐면 엄마와 외할머니를 이제
조사했더니 젊은 나이에 다 유방암으로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이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이제 되게 높게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끔찍하게 유방암에 걸려 죽는 것보다는 유방을 잘라내서 유방 절제술을 받고 그런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그냥 차단시켜 버린 거죠. 2013년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자기의 주장의 근거로 집어넣으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 유전자를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이런 유전자를 미리미리 읽어내서 유전자 지도를 알아내면 내가 어떤 병에 걸릴 것이고 그럼 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느냐. 사실 유전자 지금 발전된 속도는 사실은 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지금도 병원에 가면 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정말 어린 아이들의 유전자를 검사하면 이 아이가 이제 이런 병에 걸릴 확률이 이렇다, 이 병에 지금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의료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더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은 되어 있어요. 발전은 되어 있고 그렇게 많이 사용화되진 않지만 그만큼의 과학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의 과정에 대부분을 이런 시스템의 손에 기꺼이 넘길 것이다. 예. 기꺼이 넘기실 거예요? 여기서 기꺼이 넘길 거라고 표현한대요. 적어도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면 이런 시스템에게 자문을 구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점집에 많이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을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우리는 막 주역을 막 펴서 막 복채를 주면서 하는 그런 것보단 이제는 이런 시스템에 묻지 않겠나라고 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서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내가 A란 남자와 B란 남자가 있는데 여기서는 존과 폴이 둘 다 나에게 작업을 걸고 있어. 둘 다 좋은데 어떤 좋은 면이 좀 달라. 그럼 난 너무 힘들어. 존은 이게 좋고 폴은 이게 좋거든. 어떡하지? 그러니까 구글에 질문을 하면 이제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데이트했는 날 정확한 날짜를 보면 너의 심장 박동, 혈압, 혈당 수치를 내가 분석해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존을 선택하라고 권해.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너가 그와 함께 할 때 더 만족스러울 확률이 87%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무 재밌었어요. 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나의 심장 박동수, 혈압, 혈당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있냐면, 페이스북을 SNS 하십니까? SNS 하시죠?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 분석해도 친구나 부모나 배우자보다 더 그를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우프죠, 그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좋아요 10개만 분석해도 안다는 거죠. 친구보다 잘 예측하려면 70개의 좋아요를, 가족보다 잘 예측하려면 150개의 좋아요를, 배우자보다 잘 예측하려면 300개의 좋아요를 이제 분석하면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신탁에서 주권으로라는 부제에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코타나를 이야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타나라는 훨씬 더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코타나는 뭐냐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능형 개인 비서예요. 그래서 신탁에서 대리인으로 진화하면 주인 대신 자기끼리 직접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코타나 대 코타나가 서로를 이제 대리인으로서 주인이 나서지도 않고 코타나끼리 우리 주인은 이래, 너 주인 이렇지, 이렇게 만나보고 그리고 우리 주인
이렇고 너희 주인이 이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할까? 우리 주인이 말할 확률은 1, 2, 3 이거야. 너희 주인이 뭐 2, 3, 1을 이야기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코타나끼리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지금 미국 시장에 종이책보다 전자책 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자책과 종이책이 둘 다 있다라면 종이책을 저는 볼 것 같거든요. 전자책을 보시는 분들을 보니까 눈이 잘 안 보이셔서 글자를 화를 크게 키울 수 있으시니까 아니면 이제 어디 가서 배송을 받고 뭐 이러한 아무리 총알 배송이라 해도 하루가 걸리니까 그냥 바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함 때문에 전자책을 많이 보고 특히 미국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대륙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유통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전자책이 더 많이 읽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유발 하라리는 자신의 주장에 근거를 대는데요. 아마존의 데이터로 당신이 원하는 책을 정확히 골라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빅데이터 같은 거죠, 그죠? 이때까지 너가 읽었던 책들이 이런 책들을 읽었으니까 이거 새로 나온 책인데 네가 읽어볼래? 아니면 이런 책이 있는데 너 읽지 않았지? 하면 읽어볼래? 라고 이제 권해준다 이거죠. 21세기 신기술은 이렇게 인본주의 혁명을 뒤집어 인간에게 권한을 박탈하고 비인간 알고리즘을 권한을 강화시킬 것이다. 이런 변화가 끔찍하다고 해도 컴퓨터들을 이제 컴퓨터 괴짜들을 탓하지 마라. 인본주의 혁명이 뒤집혀지고 권한을 진짜 가질까요? 불평등을 업그레이드한다. 업그레이드하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불평등은 더 심해지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도 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이 더 예전 시대보다 행복한 시절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왜 더 행복하지 못하고 왜 더 불행하고 더 자살률이 높으냐 상대적 박탈감인 것 같아요. 불평등 텔레비만 딱 켜봐도 그런 드라마에 보면 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뭐 평등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의 바다. 새로운 종교는 실험실에서 탄생할 것이다. 새로운 종교는 실험실에서 탄생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종교는 이제 인본주의, 신이 인간을 다스렸던 시대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었던 인본주의 시대에서 이제는 넘어간다는 거죠. 데이터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 종교는 알고리즘과 유전자를 통해 구원을 약속할 것이다. 그리고 어디에서?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인본주의는 인간의 마음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험과 의식 상태를 접근하려고 한다. 그래서 두려움의 냄새. 긍정심리학의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긍정심리학. 저도 관심 있게 생각하고 많은 책들을 좀 보고 있는 부분이 긍정심리학인데요. 1990년대 마틴 셀러그먼, 에드 디너 뭐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힘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구했었던 게 긍정심리학인데 사피엔스가 이제 코의 중요성. 코의 중요성은 뭐냐면 이제 옛날에 음식이 상했는지 냄새를 맡아보고 이런 코의 중요성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코는 소수의 개인을 상대할 때만 유용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막 냄새를 맡아가면서 음식을 상했고 안 상했고 뭐 수렵인들이 막 항상 예민하게 막 냄새를 맡고 돌아다녔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보고 냉장고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이런 걸 보고 이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지 사실 막 냄새를 막 맡으면서 막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 인류는 소외 공포를 알고 있다. 사실 우리가 SNS를 하면서 인싸가 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하트를 누르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소외 공포를 앓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냄새를 맡고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꿈꾸는 능력도 잃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능력.
꿈을 꾸는 능력도 잃고 있다. 인간의 의지를 신성시한다. 하지만 기술의 진보로 우리 욕망 자체를 재형성하고 조작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본주의의 첫 번째 계명은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라 라고 했던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데이터교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 사업가들, 소비자들은 데이터교는 획기적인 기술과 막대한 새로운 힘을 제공해 준다. 데이터교. 모든 권력은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만물 인터넷이 어떤 거냐면요, 모든 것들에 그냥 다 이제 인공지능이 다 달려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만물 인터넷이거든요. 그냥 근데 지금 만물 인터넷이 되게 우리 지금 현재 삶 속에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인간에게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 핸드폰 이런 걸 넘어서서요. 어떤 모든 뭐 이런 책상, 이런 책들, 이런 것들에게 다 이제 만물에 다 인터넷이 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인류가 실제로 단일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라면 그 산물은 무엇일까? 데이터교들은 만물 인터넷이라 불리는 새롭고 훨씬 더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 그 산물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과업이 완수되면 호모 사피엔스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만물 인터넷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네, 호모사피엔스가 사라지진 않겠죠. 어떤 인간을 지배할까? 일단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보는 자유롭고 싶다. 정보의 흐름. 인간은 그저 만물 인터넷을 창조하는 도구이며 만물 인터넷은 결국 지구로부터 은하 전체를 아우르고 나아가 우주 전체로까지 확장될 것이다. 이런 우주적 규모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은 마치 신과 같을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어디에도 존재하며 모든 것을 통제할 것이고 인간은 그 안에 흡수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죠? 그러면서 정보 흐름의 패턴이 이제 닭들보다 우리가 인간이 훨씬 더 복잡하다. 데이터교들은 인간을 여전히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낡은 기술에 지나치게 매여 있다고 말한다. 호모 사피엔스는 한물간 알고리즘이다.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 몸은 물론 거리의 자동차, 부엌의 냉장고, 닭장의 닭, 정글의 나무까지 모든 것이 만물 인터넷에 연결되어야 한다. 냉장고 안에 계란 몇 개가 남았는지 지켜보면서 닭장의 배송 일자를 알릴 거고, 자동차들은 서로 연락할 것이고, 정글들의 나무는 날씨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고할 것이다. 우주의 어느 한 부분도 생명의 거대한 웹과 연결이 끊겨서는 안 된다. 반대로 가장 큰 죄악은 데이터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다. 정보가 흐르지 않는 것이야말로 죽음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데이터교의 정보의 자유를 최고의 선으로 친다. 인본주의 혁명으로 자유, 평등, 박애 라는 것이 18세기였다면 쭉 넘어가서 데이터교는 새로운 가치, 정보의 자유라는
그런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정보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고 오래된 자유주의 이상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헷갈리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표현의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졌고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입을 다물 권리와 생각을 밝히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반면 정보의 자유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정보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정보의 자유. 인간의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정보. 이것의 자유. 그러니까 주어가 인간에서 이제 정보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정보의 자유. 인간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정보에게 주어지는 자유다. 더구나 이 새로운 가치가 전통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포될 권리는 인간이 정보를 소유하고 그 흐름을 제한하는 권리보다 훨씬 우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업로드하고 공유하라. 데이터 교유에서 당신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의 일부이고 알고리즘은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이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신경 쓴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흡족해한다. 진정한 신자들은 데이터의 흐름과 연결이 끊기는 것을 인생의 의미 자체를 잃는 것으로 생각한다. 내 행동이나 경험을 아무도 모르고 그저 전 지구적 정보 교류에 아무도 기여하지 못한다면 뭔가를 하고 경험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인본주의는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의미를 우리 안에서 찾음으로써 우주의 의미를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데이터교들은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 가치 없고 우리가 자기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필요는 없다고 믿는다. 우리의 경험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SNS에 올리고 막 이런 것이 사실은 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데, 그죠? 근데 이제 정보에 데이터 교에 들어오면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20년 전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온갖 것을 찍는다는 이유로 막 사람들이 그걸로 웃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딱 여기에 넣었네요. 데이터교는 자유주의적이지도 인본주의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점은 반인본주의적인 것도 아니다. 단지 인간의 경험 자체가 가치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8세기 인본주의는 신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중심 세계관으로 이동했다면 21세기 데이터교는 인간중심주의에서 데이터중심 세계관으로 이동할 것이다. 아까 표현의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정보의 자유라 그래요. 근데 정보가 인간에게 주어진 정보의 자유가 아니라 그 정보가 인간의 자유를 대체했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데이터교들은 만물 인터넷이 신성한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필요를 위해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결국 만물 인터넷은 그 자체로 신성해질 것이다. 인간이 필요해서 만물 인터넷을 만들었는데 만물 인터넷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다는 거겠죠. 주인이 바뀌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데이터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이동은 그저 철학적인 혁명으로 그치지 않고 실용적인 혁명이 될 것이다. 진정 중요한 혁명은 모두 실용적이다. 인간이 신을 지어냈다. 인본주의 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유기체는 알고리즘이라는 데이터 교의 교의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상은 행동을 바꿀 때 비로소 세계를 바꿀 수 있다. 라고 글을 쓰고 있어요.
루소의 에밀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내 감정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했던 것을 뭘로 바꾸냐? 이제 알고리즘에 귀를 기울여라로 바뀌어야 된대요. 데이터의 흐름, 그 속에 잔 물결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지만 우리가 생명이라는 실로 장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상호 관련된 다음의 세 과정 앞에서 다른 모든 문제와 상황들은 작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던지거든요.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들이 오랫동안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질문 3개를 던지고 마무리합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요, 유기체는 단지 알고리즘이고 생명은 실제로 데이터 처리 과정에 불과할까? 두 번째, 지능과 의식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 세 번째, 의식은 없지만 지능이 매우 높은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 사회, 정치, 일상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지고 이렇게 옮기니 말 뒤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책에 써냈던 그런 참고문들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재밌죠? 네. 그리고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줬던 책인 것 같아요. 한 번은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두 번째는 이 테이프를 붙여가면서 읽었고, 세 번째는 줄을 그어가면서 읽었는데, 제가 그냥 단순히 리뷰한다기보다는 계속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호모데우스를 다 읽기도 전에 사피엔스를 빨리 읽고 싶었어요. 호모데우스는 이제 유발 하라리가 이제 미래 세계에 대해서 썼는 책이라면, 유발 하라리가 역사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잘 썼다라고 하더라고. 이 책은 더. 이거는 약간 좀 이슈가 되기 위해서, 잘 팔리기 위해서 약간 썼는 책인 것 같고요. 재밌게 그냥 이 사람의 논리를 그냥 따라가면서 읽으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이 그냥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인간이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과학이 발전되더라도 우리가 진짜 이 전제 자체에 기아 역병 전쟁의 문제가 완전히 사실 해결된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불멸, 행복, 신성을 추구한다. 행복을 추구하는 건 맞아요.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 안에 건강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지 불멸을 추구하는가, 신성을 추구하는가. 호모데우스 리뷰였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재미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사피엔스를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동반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신 거 아시지요?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제가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